네,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회사의 저작권, 저작 인접권의 침해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재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저번 주 초에 베이징에서 서울로 들어왔는데요. 그 사이에 많이 추워졌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한국에서 강의하게 돼서 되게 기대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장시간 앞선 알찬 강의들을 많이 잘 들어주셨고 저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알찬 강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에서의 저작권, 저작 인접권 침해 대응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 오신 분들 몇몇 분하고 명함을 교환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의외로 그 중국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중국에서 트위터의 역할을 하는 그 웨이보라는 그 SNS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셨는데 혹시 지금 계시나요? 아마 저기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의 저작권, 저작 인접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예전에 네이버에서 근무를 상당 기간 하다가 그다음에 중국 북경에서 북경대학교 법학원에서 LLM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년간 중국 로펌, 그러니까 현지 중국 로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좀 중국 현지의 시각에서 이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크게 네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중국에서 한국 문화상품이 그럼 도대체 뭔가 진행되고 있긴 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요한 침해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 저작권, 저작 인접권이 중국에서 보호될 수 있을까? 무슨 근거로?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침해 대응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전과 소송 후, 소송 단계를 나눠서 말씀드리고 소송은 또 승소한 사건과 패소한 사건을 좀 나눠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 간의 관계도 그렇고 미중 간의 갈등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 상품은 그래도 진행 중입니다. 저로서는 제일 친숙한 것이 게임인데요. 게임이 여러 가지 판호를 받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정말로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국 게임이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사진은 QQ 뮤직이라는 건데요. 이 앱을 통해서 저도 퇴근을 하면서 이 앱을 통해서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힙합 가수가 출연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그래도 계속 한국 문화상품이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주요 침해 유형이 무엇인가 봤더니 최근 뉴스에 중국 쇼폼에 되게 불법 콘텐츠가 많이 유통이 된다라는 뉴스 기사도 났고 실제로 이 더윈이라는 우리나라 틱톡이죠. 거기에는 이제 한국 가수들의 동영상이나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월터스 클로어라는 중국에 진출한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인데요. 저기서 제가 사건을 한국이라는 키워드로 사건을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판결문 개수가 나오는데요. 전체 최근 3년간
한국 키워드로 검색된 저작권 관련 사건 개수가 전부 689개였는데 그 중에 속가 50만 위안, 그러니까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 이상이 한 4% 28건 정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이라고 해서 한국 저작권으로 하면은 전송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음원을 스트리밍을 할 때라든가 이때 쓰이는 권리인데 그것 관련된 분쟁이 거의 한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침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1심 판결이 거의 한 80% 정도 돼서 이게 1심 판결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좀 많구나라고 이런 정도 감 정도는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에서 창작된 저작물이 중국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국, 중국 모두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그런데 각각의 법률은 그 나라 국민, 그 나라에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창작된 저작물이 중국에서 어떻게 보호가 될까? 그 연결고리가 뭘까가 궁금해질 것 같은데 바로 베른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저작권법 제2조에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그 나라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나 아니면 공통으로 가입한 협약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그 협약이 바로 베른 협약이라는 겁니다. 한국, 중국 모두 가입국이라서 이 저작권법 제2조 그리고 베른 협약에 의해서 한국에서 발생한 저작물도 중국에서 중국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앞선 강의들에서 저작 인접권, 저작 재산권 이런 얘기들이 좀 반복이 됐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뉘고 또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으로 크게 나뉜다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그 밑에 규정된 권리들을 쭉 한번 적어봤어요. 구체적인 권리들의 의미는 이제 더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지만 눈으로 보더라도 왼쪽에 중국의 권리들이 훨씬 더 좀 빽빽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한국의 공중송신권 안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방송권 이렇게 개별적으로 권리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2차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중국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평권, 번역권, 뭐 편집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한국 모두 서로 대응되는 권리들은 다 있고 좀 더 중국에서 개별적인 권리들이 있으니 한국에서의 권리들을 중국에서 주장할 때는 그 개별적인 권리들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 인접권의 경우에도 음반 제작자의 권리 그리고 방송사업자, 실현자의 권리 이 세 가지 모두 중국 모두 한국 공통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간단히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침해 대응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뭐 소송부터 제기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죠. 이 사례를 보시면 루이치 사카모토라고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작년에 타계를 하셨죠. 근데 이 루이치 사카모토의 아마도 이 뭐 소속사라든가 그 소속사의 직원이 아마 운영을 했을 것 같아요. 웨이보라고 트위터 같은 역할을 하는 중국 그 SNS가 있습니다. 그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 포스터, 그러니까 다른 이가 올린 포스터 사진을 올려놓고 현재 아래와 같이 음악회 포스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루이치 사카모토 본인뿐만 아니라 그 대리 회사인 뭐 이 회사들의로한테 어떤 뭐 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고 어떤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초상과 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 라고 웨이보에 올렸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이거는 뭐 어떤 법적인 조치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루이치 사카모토 정도의 인지도면 이렇게 웨이보에서 뭔가 이 음악회에 이런 점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에 이제 출시를 할 만한 한국 이 노래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가수들의 인지도가 있으니 이렇게 SNS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전에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비법률적인 어떤 조치의 하나의 예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도 지식재산권이 침해가 되면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 경고장을 발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리시한이라고 일종의 변호사 서신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내용은 경고장의 내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 법무법인을 통해서 그 해당 침해 의심 업체에게 이렇게 경고장을 보냅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SNS든 아니면 경고장이든 이런 것들을 해봐도 별로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네, 먼저 승소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른쪽에 이 말풍선이 적색으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그러니까 중국의 좀 특유한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인 거는 한국, 중국 모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구분해서 보시면 좀 더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요 사건은 한국 엔터사가 중국의 수권 기업을 통해서 SNS에 무단으로 자사 노래를 사용한 중국 기업에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광동성 둥관시 제1인민법원의 1심이고요. 둥관시라고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둥관시에도 한국 기업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4월에 판결이 난 겁니다. 비교적 최신이죠. 근데 당사자를 보면 원피고 모두 원고는 광저우 회사, 피고는 둥관시 회사라고 해서 둘 다 중국 기업이에요. 국내 소송이에요. 그러면 한국 기업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바로 원고에 해당하는 이 중국 기업은 한국의 엔터사가 홍콩의 법인의 그 저작권이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모두 라이센스를 주고 또 다시 홍콩 법인이 광저우 회사에 라이센스를 다시 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광저우 회사가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한국 엔터사, 홍콩 법인 그리고 중국 대륙 이렇게 요 구조는 한중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자주 쓰이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 송금 면에서 좀 용이하고 그리고 방금 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 해결에서도 이게 아무래도 국제 소송을 그러니까 엔터사가 곧바로 이 중국의 업체한테 소송을 거는 것보다 국내 소송이 좀 그 절차 진행상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이한 지점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라고 청구를 했을까요? 이 노래 블룸은 효린과 창모가 부른 이 노래에 대해서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 그러니까 전송권 요거를 온라인상에서 스트리밍을 하는데 이거를 중지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해 1만 위안을 배상해라.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저작권으로서 중국에서도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보호를 하고 있으니 그거를 침해를 했으니까 침해를 중지하고 배상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처럼 한국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중국에서도 비슷한 대응하는 권리를 찾아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원고가 이렇게 청구를 했으면 피고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게요. 피고는 이 노래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어. 그리고 또 손해를 배상하라고 해놓고서 손해액이 얼마인지 증명도 안 했네? 나 그리고 요 해당 안무 동영상 이미 플랫폼에서 내렸어. 그리고 이거 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막 대량으로 소송 남발하는 거 맞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항변하는 내용들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일단 원고 주장, 뭐 침해 금지, 배상 청구 이거는 한국과 비슷한 청구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이외에 중국에서 법률에 의해서 합리적인 권리보호 비용, 이를테면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이제 이따 말씀드릴 공증 비용 같은 거는 따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 두 개를 뭉뚱그려서 배상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플랫폼에서 이미 내렸다라는 부분은 앞선 강의에서 잠깐 언급된 OSP 책임인 부분인데, 보통은 이 OSP 플랫폼을 피고로 추가로 둘을 다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 정도까지 큰 소송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대량 소송은 동일 유사한 권리 관계를 바탕으로 비슷한 유형의 피고에게 대량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런 소송 유형에 대해서 중국 법원이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항변들을 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아까 1만 위안 배상해라라고 했잖아요. 법원은 1,800위안 배상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을 했고요. 어찌됐든 침해 행위는 인정이 됐고, 그 배상액이 이제 1만 위안에서 1,800위안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어찌됐든 요 1심을 통해서 이 원고는 어느 정도 사안을 해결을 한 겁니다. 뭐 배상을 많이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겠죠. 요 플랫폼에서 그 노래가 인용되는 부분을 제거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거를 요 1심을 통해서 해결을 한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요 원고가 권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권서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저작권 등록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한국의 저작물을 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면, 내가 권리자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이렇게 중국 내에서도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대단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둔 것의 증서를 내면 달리 이런저런 증거들을 막 내서 내가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증거를 제출을 할 때에도 한국에서는 뭐 캡처, 뭐 이 동영상 이런 것들을 그냥 내면은 법원에서 그 신빙성이나 증거 능력을 판단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이전에 내는 단계에서부터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이 내는 사람의 이 추정을 가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거를 공증기관, 공증업체를 통해서 증명을 받아서 그거를 첨부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죠. 중국의 법원이 많고 또 사건 수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 증거가 제대로 된 건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이건 1,800위안도 뭐 어떤 배경음악으로 쓰인 어떤 음악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손해액을 증명을 하기는 되게 어렵겠죠. 그건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조건 하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결인데요. 이 사건도 비슷한 구조이긴 합니다. 한국 엔터사가 중국 수권 기업을 통해서 SNS에 무단으로 그 음원을 사용한 중국 기업의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은 근데 패소를 했어요. 근데 왜 패소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요 법원을 보면 광저우 인터넷 법원이라고 되어 있죠. 중국에서는 온라인 재판이 대단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전문 법원도 있고, 일반적인 법원에서도 이 온라인으로 그 재판 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과 좀 많이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판 절차상에 있어서도
이 사건을 보면 2023년 11월 8일에 입안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소장을 제출을 하면 법원이 수리를 해서 소장 부분을 각 당사자한테 보내잖아요. 요 과정을 중국에서 입안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요 입안 과정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또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1월 8일 날 입안, 그러니까 수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재판 기일이 한 달 정도 후인 12월 19일 날 잡혔고, 그리고 이때 재판을 해서 그 다음 해에 2월 2일 정도의 판결이 난 거예요. 통상 전부 다 합쳐서 한 3,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거는 이제 소액 절차라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거이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라던가 아니면 주위에서 보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고, 2년 이상 되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나 말씀드린 그 국제소송일 때, 그러니까 중국 내의 국내 소송이 아니라 섭외 사건일 때는 좀 더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 피고 모두 그러니까 중국 국내 회사이고, 원고는 광저우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권을 거쳐서 권리를 갖춘 당사자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청구를 했는가를 살펴보면, 요 키치라는 노래에 대해서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를 즉시 중지해라라고 청구하고, 또 한 가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만위안 정도 손해를 배상해라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청구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고, 그 사실관계가 좀 앞선 사례와는 좀 다른데, 이거는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맨 처음 그 원고가 청구를 하기에는 이 노래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를 즉시 중지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판 당일날 법원이 재판장이 성명을 해보니 이게 그 권리의 객체가 요 노래에 대한 저작권, 이를테면 뭐 작곡, 작사에 대한 저작권이라기보다 요 녹음 제품,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치면은 음반에 해당하는 거죠. 이 녹음 제품이 권리의 객체인 거예요. 엄연히 두 주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는 이 부분은 취하를 하고 경제적 손실 만위안을 배상해라라는 청구 하나만 남은 거예요. 손해를 배상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큰 주된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 권리자 맞아? 두 번째는 침해 행위 있어? 세 번째는 그래 손해가 있으면 손해가 얼마야? 요 세 가지가 주된 쟁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자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당신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출된 그 문서들이 한국에서 뭐 공증도 거쳐야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거치지 않고 말이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침해 행위에 있어서도 타인이 이미 발표한 영상물을 그러니까 빌리빌리라는 뭐 유튜브 비슷한 중국의 다른 그 사이트 그 앱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영상물을 음성을 포함해서 가져와서 편집을 했을 뿐이지 당신 음반을 쓴 건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정도의 사용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공정사용, 그리고 중국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이용에 해당하는 거라서 침해를 구성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배상 책임 역시 당신 증명하지 못했어 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권리자에 있어서는 원고가 어떤 증거들을 제출을 했을까요? 아까 뭐 권리의 객체가 음반이라고 했죠. 증거도 그 음반을 제출했겠죠. 앨범 재킷을 포함을 해서 그 앨범을 보면 이 키치라는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고, 또 3분 15초라는 길이도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수권서도 냈어요. 한국 기업 A에서 또 다른 B 업체, 그리고 B 업체가 다시 중국 업체에게 저작권 및 저작 인적권을 모두 이 라이센스하는 수권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뭐 어느 나라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기 나라에서 생성된 증거를 훨씬 더 많이 믿는 경향이 있죠. 이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QQ뮤직에서 중국 국내에서 발매한 정보도 또 캡처해서 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권리자야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했고, 법원의 판단도 그 권리의 객체가 녹음 제품, 우리나라의 음반에 해당하는 녹음 제품이 맞아. 그리고 베른 협약 가입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보호해. 그리고 앨범에는 뭐 서명이 적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이 돼서 당신 원고가 적법한 권리자가 맞아라고 됐어요. 근데 문제는 침해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고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건 맞는데 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저작권법 제24조에 보면 작품을 소개, 논평하거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경우는 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거리 실용이라는 합리적인 사용에 해당하면 침해를 구성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 본 사건을 보아하니 이 동영상의 제목이 K-팝 10대 독경곡, 그러니까 독경을 하는 것처럼 같은 후렴구를 반복하는 그런 노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영상의 주된 목적이 사실은 이렇게 이 독경을 외는 것 같은 그런 특정한 유형의 곡을 소개하는 것이지 시장에서 실제로 요 키치 노래를 대체할 만한 시장의 대체품도 아니고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요 전체 요 동영상의 길이에 비해서 요 13초의 정도가 인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합리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원고의 저작 인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 공정 이용이 인정이 돼서 결국엔 침해가 인정이 되지 않았고 침해 행위가 없으니 배상할 부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패소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중국에서 한국의 저작 인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소송 전에 SNS나 경고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나 그 소송 진행을 대비해서 미리 증거 공증을 받기를 권장을 한다. 그리고 국제 소송도 가능한데 수권을 통해서 국내 소송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저작권 등록을 통해서 저작권자를 입증을 하는데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의 공증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러한 부담은 미리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한국 저작권법상에 주장할 수 있는 주장 항변들은 중국에서도 대응되는 개념을 찾을 수 있으니 겁먹을 것 없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파오잔 인위라는 중국 사자성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벽돌을 던져서 옥을 끌어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25분간의 짧은 강의였지만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은 옥을 끌어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